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 차승민 지음, 아몬드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내 환자는 범죄자이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지난 4년간 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면서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이다. 이곳에 오는 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그동안 흔히 보던 문체가 아닌 감정이 배제된 법적인 용어들로 기록되어 있어 더 서늘하고 섬뜩하다. 그리고 그 활자 뒤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진다. 정신과 의사들에게 2018년 12월 31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날 대낮에 서울시내 한복판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진료를 보던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항상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막연한 공포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직도 그날 기억을 떠올리면, 그리고 돌아가신 임세원 교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그저 직업이 같다는 이유로 이런 기분을 느끼는데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가해자에게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게 분노를 퍼붓고 싶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유족은 크나큰 슬픔을 삭히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외쳤다.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를 향한 낙인과 혐오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고 끝까지 동료와 환자를 생각하던 고인의 마음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 환자들은 누구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자이자 정신질환자다. 내가 범법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이 병원으로 이직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첫 반응은 무섭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고 임세원 교수님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어쩌면 너무 겁없이 이곳에 온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임 교수님의 유족이 건넨 이야기를 접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적어도 나만은 이들을 애처롭게 생각해 주고 싶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말이다. 이 책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처음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많았다. 범죄자를 너무 감싸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환자에게도 해가 되지는 않을까?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주로 성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말라는 의미로 최근에 엠번방 사건 가해자에 관해 언론이 돈 없는 내러티브 보도를 하자 이 말이 많이 쓰였다. 누가 봐도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부여하는 지나친 서사에 나도 반대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허락되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벌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계획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악인과 도매급으로 나쁜 놈으로 몰린다. 나는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모두 대변할 마음도 능력도 없다. 또 이들을 그저 불쌍하게만 보아달라는 것도 아니다. 이 병원에 오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정신질환 증상이 무엇이었는지,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싶었다. 이 책에는 내가 직접 만났거나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환자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내용을 각색해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널리 알려진 사건을 다룰 때만 실명을 적었다. 혹시 이 책을 읽고 누군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의 목록에서 지우거나 덮어놓고 미친 사람으로 매도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관리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위험할 뿐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한마디 거둘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책에는 내가 자주 들었던 질문들, 이를테면 환자가 무섭지 않느냐?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이 감형받으려고 속이려 들면 어떻게 알아보느냐?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도 담겨 있다. 또 나라가 왜 범죄자를 치료해야 하는가? 화학적 거세는 인권 침해가 아닌가? 사이코패스나 자발적 음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같은 논쟁적 테마에 관해서도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와 솔직한 의견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다. 엄청난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선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기 때문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버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거창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할 환자로 대하기 때문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적어도 3년은 양육자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커야 한다고 설명한다. 제때 사랑받지 못하면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곳 환자들에게는 바로 지금이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때다. 입원하고 있는 지금, 이때 충분한 치료와 관심을 받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범죄자라고 사회에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방치되고 비난받는다면 이들은 분명히 또 다른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글쓰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긴 호흡의 글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세상에서 늘 무서운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집단, 국립법무병원의 환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병원으로 출근한다. 1. 생활형 정신과 의사, 국립법무병원에 가다. 환자 수 1000명, 의사 수 5명. 나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다.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내 환자들은 정신질환자이자 범죄자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소심한 내가 무슨 큰 뜻을 품고 이 특별한 곳에 일하게 된 건 아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생활형 정신과 의사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대학병원과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일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저 정신과 의사로만 살 수 없는 일하는 엄마가 된 내게는 돈보다는 시간이 우선이었다.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지, 주말에 당직 근무가 없는지는 어떤 조건보다 중요했다. 처음 이곳에 출근한 날, 나는 공무원으로 연차도 팍팍 쓰고 워라밸을 지키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상상 이상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립법무병원의 현재 총 환자 수는 1000명 정도다. 숫자로만 보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잘 안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이 약 1300병상이므로 국립병무병원도 굉장히 큰 병원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서울성모병원은 거의 모든 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이지만 국립병무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하나만 있는 단과 병원이다. 다시 말해 1000명 가까운 환자가 모두 정신질환자라는 이야기인데 정신건강의학과 단과병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그런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원장님, 의료부장님을 포함해 나까지 5명뿐이다. 그 밖에 다른 병원에 근무하거나 개원한 정신과 의사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 3일 정도 근무하고 있다. 오늘 내 모니터에 뜬 담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작년부터 거의 2년째 환자 수가 이 수준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과 병원의 의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60명인데 내가 보고 있는 환자 수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법에서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정해둔 이유는 그것이 의료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담당 환자가 많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솔직히 담당 환자가 너무 많으면 환자의 세세한 문제까지 머리에 넣기가 버겁다. 국립법무병원은 병동수만 해도 13개인데 그 중에서 나는 3개 병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는 왜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 수가 적은 걸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급여는 적고 주치의로서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다면 그에 맞게 돈을 많이 준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평균 급여의 절반 수준이니 선뜻 일하겠다고 나서는 의사가 드물다. 대학병원 교수 급여도 개원 의사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병원의 명성, 잘 갖춰진 연구 여건 등을 이유로 대학병원은 항상 일하려는 의사가 넘친다. 의사 수가 적은 이유가 단순히 급여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나는 이 병원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왜 다들 기피하는 병원에서 모두가 무서워하는 환자를 보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의사 수에 비해 환자 수가 터무니없이 많은 이 말도 안 되는 진료 환경에 자주 화가 났다. 그래도 꾸역꾸역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오기 섞인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생겼나 보다. 아마 내가 애초에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더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민간병원에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생기긴 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일말의 자부심이랄까? 그동안은 공익이라는 것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남에게 폐만 끼치지 말자는 신조로 살았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밥벌이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간호사들이 좋아하는 의사. 국립법무병원에 오기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나는 간호사들이 좋아하는 의사였다. 이건 단순히 좋기만 한 이야기는 아닌데 좋아한다는 말 속에는 환자를 좀 엄격하게 대하는 주치의라서 일하기 편하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내가 환자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간호사는 병동에 상주하는 반면 의사는 그렇지 않다. 외래도 봐야 하고 여러 병동 환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병동 한 곳에서 회진을 돌고 나면 나머지는 전화로 보고받는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환자 정보가 의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씩 환자와 간호사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선은 간호사의 정보를 신뢰하기 때문에 환자 편을 들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자, 병동 규칙에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고는 한다. 그래야 병동 규칙이 흔들리지 않고 큰 사고 없이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환자는 아무래도 나의 이런 태도를 엄격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래도 정신과 의사라 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유롭고 뭐 이런 이미지를 지녀야 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환자에게 엄격하기만 한가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는 나의 이런 면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증상 때문이긴 하지만 범법자인 이곳의 환자들은 자신이 왜 그 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증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에 수용된 환자들은 너무도 분명한 범죄 가해자다.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대개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그런 피해자를 위해서는 죗값을 치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죗값을 치르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자신이 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다. 자신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난 다음에야 참회와 반성,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신이 치료를 받지 않아서 저지른 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었으며 당신과 가족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우선 엄격하게 짚어줘야 하는데 그때 내 태도는 나름 도움이 된다. 이곳에는 조현병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스스로 병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다가도 범죄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주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때 주치의가 무한정 자애로운 자세를 지니기보다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환자에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상황을 직면시키는 것이 환자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후 스스로 반성하고 치료의 의지를 보이면 반드시 지지하고 격려해준다. 사람들에게 국립변무병원에서 일한다고 얘기하면 환자가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한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곳에 와서 처음 환자들의 전자의무 기록을 봤을 때 병명 옆에 징역 몇 년이라는 병과형과 제명이 같이 적혀 있어서 흠칫 놀랬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갑자기 직원에게 나쁜 년이라고 욕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질을 해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1개월을 받은 환자의 경우 상병에는 조현병, 제명에는 공무집행 방해, 병과형 형기에는 징역 1개월로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의무 기록을 볼 수 있는 곳은 국립법무병원뿐이다. 몇 글자밖에 되지 않는 그 제명 뒤에 많은 것이 숨어 있다. 제명이 중범죄일수록 얼마나 이 환자가 당시 증상이 안 좋았을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약을 먹지 않고 치료를 받지 못했을지, 피해자는 또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를 생각한다. 2.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나라가 왜 범죄자를 치료해야 하는가?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 범법자의 전문 치료, 재활을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으로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형을 받은 사람을 수용, 감호하며 동시에 치료하는 기관이다. 또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서 의뢰한 정신감정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치료감호형을 수행하는 기관은 이곳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 증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치료감호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 대신 이곳에 온다. 영화 배트맨의 무대가 되는 가상도시 고담시에는 악함 정신병원이 있다. 극중의 모든 악당, 즉 미친 범죄자들이 이곳에 갇히는데 그들조차 이곳을 끔찍해하며 허구한 날 탈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곳이 국립병무병원인데 세계 어디서나 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이미지가 결합되는 순간 몹시 공포스럽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우리 병원은 대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강력 범죄 사건이 뉴스에 보도될 때 단골처럼 등장한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도 이곳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조현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재판에서 치료감호형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해 있다. 2018년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2019년 진주 방화사건의 피의자도 이곳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이렇게 대형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디어에 등장하다 보니 사람들은 대체로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을 대체로 부정적인 곳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교도소나 정신병원 등이 인권을 잘 지키며 운영되는지 3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관리한다. 조사관들이 2019년 초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던 내게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보통의 정신과 병원처럼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회진을 돌고 면담을 하고 간호사와 보호사가 간호사실에 상주한다고 설명했더니 병원처럼 운영되는 곳인지 전혀 몰랐다면서 화들짝 놀라는 것 아닌가?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권위원회 조사관들조차 국립법무병원을 교도소와 같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나 놀란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고 그만큼 대다수의 사람이 이곳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음을 확인했다.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다는 오해도 흔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곧 심신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의 증상과 범죄의 연관성이 분명해야만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 아무리 정신질환으로 오래 치료받았다 해도 그 사실이 정신감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정신질환 이력보다 사건 당시 정신질환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정신감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감정한 C는 10년 넘게 조현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10대 후반에 진단받고 증상이 좋지 않을 때는 입원도 하고 비교적 병식도 있어서 꾸준히 약을 먹으며 지냈다. 그런데 집에서 주는 용돈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심하게 하고 신용카드로 이것저것 사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카드빚을 갚아줄 수 없다며 잔소리하자 C는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정신감정 의뢰가 됐다. C를 면담하다 보니 사건 당시 어머니에 대한 피해 망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를 폭행하는 행동과 관련된 환청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아버지와 면담하면서는 사건 전에도 부모님이 돈 문제로 잔소리를 하면 귀찮아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C는 어머니에게 화내거나 짜증내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잔소리가 지겨워 때렸다고 표현했다. 이런 경우에는 피감정인의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 어머니가 자신을 감시하고 해치고 죽이려고 한다 같은 기괴한 피해 망상도 없었고 어머니를 때려야 한다는 환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감정인이 폭행을 저지른 순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즉,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건재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의 모든 행동을 정신질환 때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꽤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왜 범죄자를 치료하는데 우리 세금을 써야 하느냐고. 솔직히 나도 예전엔 비슷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환자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료는 범법 정신질환자 개개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일은 결국 재범 방지로 이어진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긴 어렵지만 재범을 막는 일은 대개의 피해자가 원하는 일일 테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국립법무병원으로 오는 환자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의 환자는 세 종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조현병, 우울증, 정신지체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실 판단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이때 심신미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심신미약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인 사물 변별 능력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하는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힌다, 피해를 주고 있다,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다 등의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피해 망상의 대상인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죽이려 하거나
죽이는 등의 중범죄를 일으킨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 피해자를 죽여라 라는 환청을 듣고는 그 말대로 행동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정신병적 증상들 때문에 사건을 저지른 경우 재판부는 범죄와 증상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심신미약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다. 약물 중독은 나라에서 사용을 금하는 필로폰, 대마와 같은 마약을 하거나 수면제나 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본드, 부탄가스와 같은 물질들을 반복해서 흡입한 경우다. 알코올 중독은 술을 반복적으로 먹고 술에 취해 여러 행동 문제가 나타나는 증상이다. 중독 질환은 스스로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라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중독으로 인한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범죄자는 국립병무병원에서 치료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소아성애 증이나 노출증, 마찰 도착증, 물품 음란증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집착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보이는 변태 성욕 장애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강간, 성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야 정신과적 진단을 받는데 가해자들이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릇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인지행동치료, 면담치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정신과적인 전문치료를 받아야 재범 위험이 줄기 때문에 국립법무병원에 와서 치료받게 되어 있다. 환자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긴 했으나 한 사람 한 사람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증상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곳에 모인다. 국립병무병원에 처음 왔을 때 나를 제일 반겨준 사람은 같은 병원 출신 선배도 아니고 원래 일하던 병원에서 알던 간호사도 아니었다. 바로 기질성 성격장애 환자 엘이었다. 엘은 바로 직전까지 일했던 병원에서 내가 주치의를 했던 환자였는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로 걸음걸이가 불편했고 머리를 다쳐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10대 후반부터 동네에서 작은 일로도 화내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집안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부모를 힘들게 했고 근처 정신병원에 자주 입원했다. 병동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제멋대로여서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얄미워하는 환자였다. 어느 날 엘의 아버지가 법원에 제출한다며 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갔다. 집으로 커피 배달을 시켰는데 커피를 가져온 여성을 성추행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했다. 그 후로 소식을 몰랐는데 국립병무병원에 와보니 엘이 그 진단서로 재판에 치료 감호형을 선고받고 이곳에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닌가? 엘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자기는 주치의를 옛날부터 알았다며 병동에서 자랑하고 다녔다. 이런 상황이 황당하기도 하고 밖에서 속 끓이고 있을 부모가 안쓰럽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래도 엘 덕분에 병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국립병무병원 환자들이 내가 예전부터 봤던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싶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 병원 환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와닿는 말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으로도 이미 소외된 상황인데 범죄자라는 정체성이 더 씌워지면서 이곳 환자들은 이중으로 배척받는다. 나는 범죄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크든 작든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나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관리받지 못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증상의 끝에 범죄가 있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우리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았다면 일상을 유지하며 사회에서도 잘 지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